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당의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초선인 유민봉 의원은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한국당의 쇄신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재선인 김태흠 의원은 어제 영남권과 서울, 강남 3구 등을 지역구로 둔 3선 이상 의원들의 용퇴 또는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논란 등으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당의 쇄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두 자녀의 인턴 증명서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는 구속되고 5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신문 일정이 지금 지연되면서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도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오는 22일 밤 자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우리 정부 안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틀 전 서훈 국정원장의 발언이 사실상 정부의 의견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관련 법 체계를 보완해서 홍콩에 대한 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말 사중 전회에서 결정이 된 내용인데 홍콩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를 최종적으로 타결하기 위해서 이미 부과한 관세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제거 조치를 하면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마약 범죄 조직원들이 미국인 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들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어린이 6명을 포함해서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격범들이 라이벌 조직으로 오인을 하고 공격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당의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초선인 유민봉 의원은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의 쇄신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재선인 김태흠 의원은 어제 영남권과 서울, 강남 3구 등을 지역구로 둔 3선 이상 의원들의 용퇴 또는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하려고 했던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 쇄신 요구에도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인재 영입 논란뿐만 아니라 총선 기획단의 인적 구성도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현역 의원이 공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유 의원이 처음입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당 쇄신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논란으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겁니다. 재선의 김태흠 의원도 3선 이상 의원의 용퇴를 요구하며 쇄신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 출범한 총선 기획단 인선 역시 영남권과 친박 인사들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단 의원 12명 가운데 청년은 아예 포함되지 않고 여성은 1명뿐인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검찰이 어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연구실에서 인턴 증명서 관련 서류들을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녀들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5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서울대 법학전문대 학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딸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환경대 학원을 이미 압수수색했지만 조 전 장관의 연구실은 처음입니다. 검찰은 딸과 아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가 허위는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발급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을 할 때 조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미완성 형태의 인턴 증명서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딸은 지난 2009년, 아들은 2013년 인턴을 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할 때 이 인턴 증명서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인권법센터에선 당시에 고등학생 대상 인턴 활동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인턴 증명서를 셀프 발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라고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한 뒤 5번째 소환 조사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6번 불렀지만 4번만 조사에 응했고 그중 2번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조사 일정이 지연됐다고 보고 있는 만큼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도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오는 22일 밤 자정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를 앞두고 우리 정부 안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서훈 국정원장의 발언이 사실상 정부의 의견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외교안보 소식통은 서 원장 발언이 개인적인 의견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안보 전문가는 정부에서 지소미아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미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 종료일인 22일 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도 여당 내에서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화파 목소리가 전보다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한일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기 십상이고 무엇보다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미국의 압박이 부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 등에서의 변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 우리만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은 17일. 해법은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낼 대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있던 태국을 떠나며 소셜미디어에 아베 총리와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썼습니다. 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장해왔던 원론적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実装宮が執行されるわけですけど、これまでにですね、韓国側が延長を決断する可能性についてはどう見ていますか。 스가 관방장관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政府としても一貫した立場に変わりはなく、韓国側に懸命な対応を求めていく。 이번에도 우리 정부에 공을 넘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동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日韓の二国間の問題については、総理から大統領に対して我が国の原則的立場をしっかり伝達をいたしました。 모태기 외무상은 아예 만남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했습니다. 今回のいわゆるですね、10分間の言葉を交わしたことをもってですね、そこまでの大きな評価をするっていうのは難しいと思います。 문 대통령이 제안한 고위급 협의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사람의 레벨보다 협의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150일을 넘긴 가운데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열린 중앙위원회 4차 전체 회의 전문을 공개하면서 홍콩 자치의 기반인 일국 양제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홍콩이 중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달 31일 끝난 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결정에 대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홍콩 자치의 기반인 일국 양제와 관련해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 속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홍콩 마카오 특구는 한 나라 두 체제에 대한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특구의 법 제도와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특구 행정장관과 주요 관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임면 제도가 정비됩니다. 또 특구 장관 책임제를 완비해 향후 홍콩 사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마련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앙정부가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특구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행사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앞으로 홍콩 사태에 직접 개입해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 통일 프로세스를 확고히 추진하며 국제적인 무력 개입을 반대하고 방어적인 국방 정책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아울러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 체제에 대한 확고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특히 중국 군대가 시 주석의 절대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집권 2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어제는 일제히 사상 최고치까지 갔던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은 다우, 나스닥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였고요. S&P 500 지수는 조금 내렸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합의에 대한 기대감, 물론 이번에도 또 보긴 해야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1단계 합의를 위해서 두 나라가 서로 이미 매긴 관세 일부를 철회하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미중 합의가 있다면 관세를 제거하는 것이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제거 조치를 하면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15일 부과할 예정이던 추가 관세도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미중 양국의 관세 철회 검토는 1단계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과정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양국의 고위급 협상 이후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측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공식 서명을 통한 최종 타결을 위해 접촉을 계속해왔습니다. 당초 이달 중순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던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정상 간 최종 서명을 추진했지만 칠레가 회의 개최를 전격 취소하면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밤사이 다우존스와 나스닥 등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상승하며 전날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멕시코 북부에서 차를 타고 여행을 가던 가족이 마약 범죄 조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무차별 총격에 9명이 숨졌는데 여성과 아기 또 어린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라이벌 조직원들이 이 차량에 타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런 공격을 벌인 것으로 멕시코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SUV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타 뼈대만 남았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멕시코 북부 치아와주와 소노라주 사이 도로를 지나던 차량 3대가 무차별 총격을 받았습니다. 차 안에는 여성과 아이들이 나눠 타고 있었습니다. 현지 매체는 차 한 대가 타이어 문제로 멈춰서자 괴한들이 총을 쏜 뒤 불까지 지르고 다른 2대의 차에도 총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차별 총격에 성인 여성 3명과 생후 8개월 된 쌍둥이 등 6명의 아이가 숨졌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몰몬교 신도들로 몰몬교 분파가 모여 사는 라모라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을 입은 어린이 5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생후 7개월 아기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13살 소년이 부상을 당한 아이들을 덤불로 옮기고 구조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사건 조사를 위해 현장에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로산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이탈리아 지방 농가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서 처음 폭발이 나고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화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를 포크레인이 뒤집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현지 시간 5일 새벽.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남서쪽으로 100km가량 떨어진 피에몬테주의 한 농가에서였습니다. 폭발음이 들리고 화재 경보가 울려 소방관들이 출동했는데 2차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고로 소방관 3명이 숨졌습니다. 무너진 건물에 깔려 시신 수습에만 수시간이 걸렸다고 현지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경찰관 1명을 포함한 다른 3명도 부상을 당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누군가에 의해 일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전선으로 연결된 가스 용기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 부품이 발견된 겁니다. Questo ci fa pensare che l'esplosione sia stata un'esplosione voluta e deliberatamente determinata. 폭발이 일어난 건물은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온 건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조사 관계자들을 인용해 고의로 폭발을 일으킨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테러 정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게 이제 다다음 주 금요일인데 이를 앞두고 정부가 조금씩 태도를 바꿔가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우리나라에 도착한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서 지소미아가 필요하다고 우리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했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또 큰 부담이 미국의 압박 아니겠습니까? 이 스틸웰 차관보가 이번 방문에서 이제 어떻게든 말을 할 텐데 압박을 더 강하게 하게 될까요? 네, 일단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에 방한을 했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외교 안보 담당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방정책실 관계자들과도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 계획을 지난달 말 발표하면서 한미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어제 저녁에 입국하면서 한국 정부와의 생산적인 만남을 통해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주춧돌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역 평화를 위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오는 22일 자정을 기해서 종료될 예정이어서 스틸웰 차관보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요. 얼마 전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백태클을 했는데 그 선수가 크게 다쳐서 펑펑 울었었습니다. 레드카드도 받았었고요. 그런데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이 레드카드를 철회를 했네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밝힌 내용입니다. 손흥민에 대한 판정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라면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손흥민의 레드카드를 철회하는 동시에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도 풀린 것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4일 영국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후반 33분 고메스에게 백태클을 시도했습니다. 고메스는 손흥민의 태클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토트넘의 세르주 오리에와 충돌하면서 오른쪽 발목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주심은 애초 옐로카드를 꺼냈다가 고메스의 부상 상황을 확인한 뒤에 레드카드로 바꿔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트넘은 고메스의 부상이 태클 상황 이후 오리에와 부딪히면서 발생했다며 손흥민의 징계에 항소했고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징계 철회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 등을 상대로 내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내년도 예산심사 전체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보였던 태도를 문제 삼아 자유한국당이 회의를 거부했습니다.
한미일 정보기관장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과 일본의 정보기관장을 만났는데 지난달 5일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 동향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수석 대표가 어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3박 4일 일정인데 예정이 없던 깜짝 방문입니다. 이달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3차 회의를 앞두고 한국 측의 입장과 국내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년 연속 감소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월급을 줘야 하는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1만 6천 명이 줄었는데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에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는 9만 7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올해 가구주택 기초조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년에 진행이 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해서 기초 정보를 파악하는 사전 준비격의 조사입니다. 오는 2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배달앱 요기요의 배달기사, 개인 사업자로 위탁계약을 맺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 나온 결론인데요. 근무 형태 등을 볼 때 노동자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에서는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식당 주인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식당 밖에서 수채에 불을 붙이던 중 부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방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충남 천안에서 전자 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자가 11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이 자수하기 전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도주 행적을 조사 중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 배상액 2천만 원보다 5천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이인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PD와 CP가 구속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서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혼란 시기에 외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조선 후기 불화 범어사 신중도가 돌아왔습니다. 미국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LA 경매에 나온 걸 조계종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업 박람회인 부산국제수산엑스포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기념해서 아세안과의 세미나 등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오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오전에 발표가 되는데요. 동 단위의 핀셋 지정을 정부가 예고를 했고 시장의 예상에 비해서 적용 지역이 더 많을지 아니면 최소화될지 주목됩니다. 한미 간의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차관급 만남,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오늘 서울에서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 또 5G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동 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게 경찰이 오늘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2016년 소속 가수 BI의 마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대기흐름이 정체되면서 국내외 미세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일평균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오전은 그 밖에 중부 곳곳에도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가 큰 가운데 절기 입동인 모레 금요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 1도로 예상되고요. 일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현재 구름 거의 지나지 않으면서 하늘 자체는 맑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침까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겠고요. 낮에도 옅게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광주와 대구가 20도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북한은 최고 12도에서 17도로 우리나라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곳곳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에, 토요일은 강원 영동, 일요일 중부지방, 월요일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장대호는 방송사 카메라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죄수복을 입고 삭발을 한 모습으로 법원에 나타난 장대호. 자신을 찍는 방송사 카메라를 발견하자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짓습니다. 지난 8월 경찰 조사 때 이후 얼굴이 공개된 적은 처음인데 반성하지 않는 듯한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지 모릅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 씨는 지난 재판에서는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며 윙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계획적이었다며 지난달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대호에게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법 현실을 고려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살인을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장 씨가 자수했으므로 감형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은 무기징역은 인정할 수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웃음을 보이며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범주를 벗어났다며 가석방 없이 무기징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독도 앞바다에 추락한 소방 헬기 동체 인양 과정에서 유실된 걸로 추정되는 실종자 시신 한 구가 사고 엿새 만인 어제 수습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후 5시 45분쯤 동체 인양 위치와 같은 곳에서 시신 한 구를 청해진암 무인 잠수정을 이용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오늘 대구 동산병원으로 이송돼 최종 신원 확인 후 가족에게 인계됩니다. 수색당국은 나머지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과 함께 연안, 해상, 해안가 등을 정밀 수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충북 옥천군청 인근에 멧돼지 8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와 유해조수 포획단, 경찰은 약 1시간 동안 포획 작전을 펼쳤고 멧돼지 4마리를 사살했습니다. 사살된 멧돼지는 무게 30에서 40kg가량의 새끼들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멧돼지들은 인근 야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킥보드를 타던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입주민이 몰던 승용차에 9살 A군이 치였습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측은 운전자 B씨가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던 중 킥보드를 타고 지나던 A군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걸로 보인다며 시속 10km인 아파트 단지 내 규정 속도를 운전자가 지켰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국정감사장 발언 논란으로 부담을 안게 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임 논란으로 발목이 잡힌 자유한국당의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와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회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1호 영입인사로 거론되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삼청교육대를 언급하면서 막말 논란을 일으켰고, 민주당은 이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이 공방을 벌일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 논란부터 살펴볼까요? 자유한국당 강기정 정무수석이 사퇴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예, 저는 강기정 수석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 전체가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 청와대 비서실의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어떤 보좌진의 태도라기보다는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하러 나온 싸움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비견한 예로 대통령의 국정수행 과정 중에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하나씩 지적해달라고 하는 한 야당 의원의 답변에 잘못한 게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된 인사 실패에 대해서도 무거운 마음을 갖는다고는 하셨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사검증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다 국가기밀사항이고 개인정보라고 해서 자료를 거부하고 그냥 국감 내내 사실은 좀 이렇게 팽팽한 그러나 너무나 뻔뻔한 답변으로 일관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운영위원회 그 밤에 있었던 당사자였는데 정용 실장님하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정말 뜬금없이 강기정 수석이 뒤에 배석해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정말 고성과 또 삿대질 중간에는 뭐 말도 거의 반말이 되었었는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고성도 있지 않았었고 그 과정에서는 계속 좀 정용 실장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잘못된 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우기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도대체 무슨 막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비서진들의 그 안보 의식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으로서의 의식에 있어서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네. 있고 정말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행에 어떤 성공적인 대전환을 위해서라도 저는 비서진들의 전격적인 교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서진이라고 하면 뭐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일단 있습니까? 뭐 노영민 비서실장님, 그다음 강기정 수석님도 같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전부 그날 답변하신 분들이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호순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초적인 경제성장률 수치를 답변을 못하는 해프닝이 있었고요. 또 윤도한 소통수석 같은 경우에도 국민청원과 관련해서 저는 정말 이게 막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국민청원 제도가. 법적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데 그날 답변은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의원께서 그 질문을 받아서 그 답변을 수정하라고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정말 누구를 골라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날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준 청와대 비서실 모든 분들의 태도는 정말 국민으로서 또 국민을 대표한 대기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강기정 정무수석뿐만이 아니라 비서실장과 경제수석, 국민소통수석의 발언과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네, 이런 지적입니다. 이재정 대변인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강기정 수석님의 모습이 국민께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던 것 분명히 인정합니다. 뭐 제가 편을 들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간 국회에서의 비관기관을 상대로 한 질의 방식 등에 비춰봤을 때 강기정 수석이 그나마 국회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방식의 반발을 했던 건데요. 그 태도나 그 시의성이나 전 적절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도 여담으로 한번 붙여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님이었나요? 국회밥 먹었다고 그러냐라는 취지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국민께는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라는 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당이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 적극적 고민을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야당이 요구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일 텐데요. 지금 여러 수석들을 다 언급하시면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망라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총체적으로 하나하나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다만 이 문제만큼 얘기하겠습니다. 안보로 인해서 빚어진 일이고 안보와 관련된 당시의 공방 얘기는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우기지 마라 라고 강조하면서 되물었던 내용 그 자체의 문제점부터 좀 기인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사일로 방어할 수 없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물었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틀린 지점은 뭐냐면은 마치 지금 와서 있은 새로운 위협인 양 이야기했던 건 틀렸습니다. 우리의 안보 태세는 그 어떤 변화도 없고 보수 정권 10년 그간 있어왔던 모든 방어 체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맞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안보실장이 저는
일면 솔직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스로 보수 안보의 미사일 방어에 대한 그런 허구를 자백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미사일 시스템으로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었다라는 건 군산 복합제의 영향을 받은 사실상 안보를 그대로 보지 못했던 보수의 논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수도권이 100km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심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방사포에도 노출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그런 허구성은 보수가 그토록 이야기해서 아이언돔부터 시작해서 사드 배치 그리고 뭐 패트리어트 3까지 그 모든 게 허구라는 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시인을 한 셈입니다. 네. 미국조차도 그런 방식의 미사일 방어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 조치라든지 다른 방식의 사전 억지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안보에 있어서 밀어붙이는 방식의 그런 논리가 사실은 대답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의 대답이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나. 우리 솔직히 인정하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안보 태세를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 지점에 있어서는 우리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솔직하게 안보에 대한 점검에 있어서는 그간의 논리들을 반성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안보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앞서 김연아 대변인은 청와대 비서진의 전반적인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 다층의 책임이 있는데요. 송구하다, 유감이다라는 말을 그냥 말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일성하나가 정치적인 무게감도 큽니다. 이것이 정말 경질의 대상이 되는 잘못인지 그냥 야당이 불쾌하다는 수준에서는 곤란하거든요. 정말 자리를 보존해서는 안 될 만큼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인지 아니면 사과로서 수긍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지 좀 가려서 분별력 있게 조금 다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는 발사할 수 없다 이 발언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장 국방부 장관은 다른 의견을 밝혔고요. 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뭐죠? 저희가 이제 첫날 정의용 실장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논란이 길어진 겁니다. 계속 뭐 같은 질문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답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묻는 게 저는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아까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쏠 수 있느냐 없느냐 갖고 논란이 있었는데 뭐 반은 맞았다 반은 틀렸다라고는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제 명백하게 거짓 증언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실험장을 폐기하면 북한이 더 이상은 이제 ICBM을 발사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드러났고요. 그날도 보면 아주 뭐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맞냐 안 맞냐라는 논란이 나올 수 있지만 굉장히 정의용 실장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러면 우리 안보가 위험하다고 자기가 얘기해야 되는 게 맞냐라고 굉장히 거치게 성을 내셨는데 저는 정말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보에 제대로 된 상황을 국민 앞에 보고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해서 국민과 설득하고 같이 풀어나가자는 거지. 이거는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서 국민을 속이는 게 그러면 국가안보실장의 본연의 업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용 대변인께서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어떠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북한과 굉장히 많은 화해 제스처를 쓰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도 연결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핵 억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전되는 거에 대한 많은 불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사일 발사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12번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을 당하고 상을 이제 탈상한 날에도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김정은하고의 관계가 돈독해졌다고 얘기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날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 의원이 물어보시니까 정의용 실장의 답변은 정말 저는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 상을 다 마치고 3일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시고 나서 쌌기 때문에 예의를 갖춘 거라고. 다들 그 자리에 계신 의원들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게 대한민국의 안보실장이냐 북한을 대변하는 대변인 안보실장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저는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조금 제가 첨언을 하고 싶은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죠. 강기정 수석이나 노무현 비서실장의 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경질을 요구할 만한 사항이냐라고 분별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잘못을 해야 사임을 해야 됩니까?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저는 셀프 검증에 그쳤다라고 보는데 그 자료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다 지금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말로만 잘못했다고 해야 될 일인지 저는 한번 되묻고 싶고요.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수많은 정권에서 다 청와대나 비서실장에서 책임지고 나올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경한 것 가지고도 사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가안보, 북한 문제와 관련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의 엇갈린 의견 발표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실제로 있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청와대 비서진 교체 경질 요구가 지나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뒷부분부터 짧게 먼저 답변을 하고 지나가면요. 흡사 이번 국감에서 청와대가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으면서 국감을 방해한 양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밀한 자료와 관련해서 그간 국감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법에 근거가 있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만 거부 이유를 밝혀서 거부했던 것이고요. 실제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보할 수 없었던 자료로까지도 시쳇말로 조리돌림을 했던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법상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인적인 내밀한 자료까지는 요구하지 않으셨어야 마땅하고 그 거부 방침에 대해서는 수긍하셨어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 비서진의 답변과 관련해서도 짧은 상황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쏟아낼 수 없는 상황에서 함축적으로 한 이야기들을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은 조금 정쟁을 위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안보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사 외견상으로는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다른 이야기를 한 듯해 보이지만 처음에는 일감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금방 언론을 통해서도 바로잡아지지 않았습니까? 일부의 진실과 그리고 또 그것이 오해될 수 있는 지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창리 얘기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창리가 완전히 폐쇄된다면은 사실상 북한의 기술로서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우리의 어떤 대화의 노력이 진전되지 않으면서 처음에 사실상 시설 폐기로 갔던 부분에 있어서 일부 구축된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지금 TEL 방식이라고 해서요. 트랜스퍼, 그러니까 옮기고 그다음에 일렉, 세우고 그다음에 런칭을 하는데요. 런칭하는 단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북한이 지금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보실장의 발언, 이동식으로는 발사할 수 없다는 발언은 사실인 겁니다. 아마 국방부 장관은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것은 안보실장이 기존에 하려고 했던 얘기와 배치된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이런 미사일 공방을 하면서 야당의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흡사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빚어진 1인양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아까도 핵 억지력 얘기했지만 핵 억지력 여전히 있습니다. 미국의 핵 우산 안에 여전히 우리나라는 핵 억지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 그 자체의 시스템 자체의 허점은 그토록 원했던 사드가 도입된 이후에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 야당 때도 더불어민주당은 꾸준히 지적해왔고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런 허구성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 그제 운영위에서의 나경원 대표의 발언은 허구성을 자백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1호 영입 인사로 거론이 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 내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1차 영입 인사로 배제가 됐다가 사실상 지금은 완전히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 삼청교육대 관련 언급을 하면서 또다시 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정 대변인부터 얘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뭐 공강 갑질 일부 무혐의 무죄로 난 부분을 가지고 기고만장해지셨는데요. 그분이 그랬다죠. 그러면은 이제 감을 사병이 안 따면 누가 따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은 정무 감각이 없다고 하지만 그 정도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할 정도면 얼마나 갑질을
해댔겠습니까? 그런 인사를 영입 인사라고 먼저 내세우는 사람으로 고려했다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안이한 세계관을 저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비록 불발됐지만 당초 기자회견에서 제외되던 당시에도 황교안 대표는 끝까지 감싸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군인권센터 소장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삼총교육대로 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극복해야 될 역사 그리고 국민에게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어서 국가가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잔존하고 있는 그 삼총교육대를 언급하면서 그런 발언을 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영입하고 싶은 대상이 없다는 자체가 그건 저는 자유한국당이 단순히 영입을 처리하는 것만으로 만족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 앞에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황교안 대표는 명백하게 사과도 하셔야 됩니다. 네, 반론하시죠. 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영입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인사 영입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도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당대표께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수습을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인사 영입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재정 대변인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는 아직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 인사 영입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청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실수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데 그것부터 먼저 좀 처분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저희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또 박근혜 정부, MB 정부 탓하시지 말고 지금 국정을 책임지는 건 문재인 정부입니다. 지금 현실에 좀 안주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저희도 많이 수정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좀 기다려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론하실 것 있으십니까? 남아있는 질문 안에서 알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수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요. 그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 논란이 있었고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민 청원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재정 대변인. 예, 그 퇴진을 요구한다라고 하고 쇄신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의 조금 다른 결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고 당원 게시판을 달궜던 이해찬 대표의 책임 요구는요. 왜 조국을 지키지 못했느냐. 왜 저들 앞에서 검찰 권력 앞에서 저렇게 던져진 그 가족들을 지키지 못했냐라는 책임을 이해찬 대표에게 묻고 있는 당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목소리실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당내에서 쇄신을 요구하는 대표에 대한 목소리와는 이제 다른 관점인 거죠. 이해찬 대표가 결단을 했고 결단의 주요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일부 당원분들의 그런 판단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지라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당 내부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 몇몇 분들의 목소리를 시작으로 해서 쇄신을 요구하는 모습은 어찌되었건 여당은 상황의 앞뒤를 불문하고 모든 상황에 대한 아우르는 책임감을 보여주는 자세에서 좀 다시 한번 신발끈을 다잡는 모습에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직을 내몰릴 정도의 이해찬 대표의 실책이라든지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흔히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혁신을 보여주는 측은 수치가 전부가 아니겠지만 당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내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겹치고 하는 상황에서 빚어지는 일인데 자족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자유한국당과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가 넘는 수치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당명으로 처음으로 치르는 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당 지도부를 흔드는 시점까지는 이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그 요구의 지점들도 살펴보면은 그런 요구들은 실상 아닙니다. 보다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내년 심판을 위해서 남아있는 국정과제에 있어서 책임감도 다하고 그리고 내년을 위한 비전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말씀이라는 거 자유한국당과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아 대변인,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양쪽 정당 다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 국정 중반을 넘기면서 새로운 혁신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저는 그런 목소리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자유한국당 아직 국민들 보시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저는 고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바깥에서는 흔들린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제 좀 저희가 이제서부터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견고하게 가는 것보다는 저는 많은 비판과 질책 속에서 저희가 좀 더 많은 분들을 끌어안고 가는 모습으로 좀 이 계기가 삼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저는 이해찬 대표나 민주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약간 좀 혁신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국정의 많은 실패 부분을 좀 이제 만회할 수 있으려나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양쪽 정당 다 둘로 나눠져 있는 국민의 민심을 아우르고 하나된 마음으로 이 경제 위기 또 안보 위기를 같이 이겨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제1야당 자유한국당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바꾸고 하겠습니다. 계속 질책해 주시고요. 계속 꾸짖어 주십시오. 예. 네, 비례대표 초선인 유민봉 의원 오늘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의 쇄신을 촉구한다고 합니다. 다른 의원들 더 추가로 불출마 선언할 의원들 없습니까? 아니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라는 것을 고민했던 게 있고요. 또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동안 너무나 분열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분열되는 것보다 단합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또 내부에 그런 속사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저희 여러 가지 잡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좀 분별되고 다시 합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해찬 의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의원들은 없습니까? 예, 어찌되었건 간에 그런 방식의 에너지를 통해서 정치를 돌아보게 하는 측면에서는 전 바람직하지만 하지만 늘 총선 직전에 제기되는 인적 쇄신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비전을 못 보여드리는 것 같고요. 저는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국회 개혁,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사실은 국민적 관심 안에 더 놓이고 시스템적 개혁을 통해서 늘 초선이 절반입니다. 그래도 국회는 달라지지 않은 점이 무엇인가를 국민과 함께 상의를 하면서 법으로 고칠 수 있는 점 그리고 또 국회 내부 혁신으로 고칠 수 있는 개혁의 지점도 병행해서 개선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당 내부 혁신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짱 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세 개 대학들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부가 조사를 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사고 외고인지 일반고인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 대학 내 시스템이 확인이 됐습니다. 학생부에 못 쓰는 내용들을 드러내려는 편법도 있었습니다. 교직원 자녀가 같은 대학에 수시로 들어간 경우도 250여 건이나 됐는데 교육부는 더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입니다. 대학들은 학생을 선발할 때 고교 프로파일을 받아봅니다. 고등학교의 자기소개서인 겁니다. 그런데 일부 고등학교가 눈길을 끌기 위해 여기에 들어가선 안 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대학 교수와 함께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명단을 첨부하고 이 학교엔 상위권 학생이 많아서 모의고사 등급보다 내신이 낮게 나온다는 자료를 넣은 겁니다. 몇몇 외고에선 적으면 안 되는 어학 성적을 암시하는 교내 수상자 명단도 제출했습니다. 모두 편법이고 꼼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들이 고등학교 서열을 매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학점이나 자퇴 여부 등을 근거로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 우수한 성과를 내는지 분석하는가 하면 특정 고등학교가 과거에 자사고였다는 걸 입학사정관이 참고할 수 있게 안내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게 고교 서열화가 고착화된 증거가 명백하고요. 다만 이게 고교 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평가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나온 결과인지는 이런 대학들은 바로 특정 감사를 해서 과학고나 영재학교 학생들이 학종 전형으로 합격할 확률은 26%. 일반고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한편 교직원 자녀가 같은 대학에 수시 전형으로 합격한 사례는 지난 4년간 255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33건은 부모가 소속된 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더할 방침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조사 대상인 13개 대학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제 교육부의 감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입학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박유미 기자입니다. 학종조사가 시작된 건 지난 9월 말입니다. 대상은 학종으로 뽑힌 학생 수가 많고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신입생이 많은 대학 13곳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4년간 이들 대학에 지원한 202만 명의 지원자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한 달 남짓인 데다 대학들이 낸 자료뿐이어서 일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와 고교 프로파일에 써선 안 되는 내용을 넣었거나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 정황이 있는 학교는 추가 조사와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직원 자녀가 입학한 경우도 추가 조사 대상입니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13개 대학 가운데 절반이 넘는 대학이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서를 찾았다며 의도한 결과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입학 취소나 정원 축소 같은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른바 깜깜이 전형도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배점이나 평가 항목 등을 미리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등을 없애는 내용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목요일에 발표합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당의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초선인 유민봉 의원은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한국당의 쇄신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재선인 김태흠 의원은 어제 영남권과 서울 강남 3구 등을 지역구로 둔 3선 이상 의원들의 용퇴 또는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논란 등으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당의 쇄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해서 자녀 인턴 증명서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신문 일정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밤 자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우리 정부 안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틀 전 서훈 국정원장의 발언이 사실상 정부의 의견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관련 법 체계를 보완해서 결정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홍콩 시위 사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를 최종적으로 타결하기 위해서 이미 부과한 관세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제거 조치를 하면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마약 범죄 조직원들의 무차별 총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미국인 9명이 사망했습니다. 라이벌 마약 조직으로 오인을 해서 공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수석 대표가 어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3박 4일 일정인데 예정이 없던 깜짝 방문입니다. 이달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3차 회의를 앞두고 한국 측 입장과 국내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개인 사업자로 위탁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 배달앱 요기요의 배달 기사들을 정부가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기사 5명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나온 결론으로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하고 근무 시간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는 등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해서 이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오늘 발표됩니다. 전국 31개 투기 과열 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이 과열된 지역 등이 대상인데 정부가 동 단위로 핀셋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적용 지역이 시장 예상보다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나이지리아 남서부에 위치한 대도시 라고스의 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불길은 건물을 집어삼킬 듯 넘실거립니다. 현지 시간 5일 오전 시장 건물의 한 매장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는데요. 좁고 복잡한 시장의 구조 때문에 초기 화재 진압에 애를 먹어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인명피해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새치기로 시작된 싸움이 끔찍한 흉기 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인기 메뉴인 치킨 샌드위치를 주문하기 위해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남성이 사람들 틈으로 끼어들어왔고 주문 순서를 기다리던 20대 남성이 새치기를 한 남성에게 순서를 지킬 것을 요구하다 시비가 붙었습니다. 싸움이 커지자 새치기를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20대 남성이 찔려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현지 경찰이 달아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중심을 잃고 선로에 떨어지는데요. 하필 열차가 역 안으로 진입하고 있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안전요원이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 남성을 끌어올립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기차역에서 벌어진 아찔한 사고인데요. 선로에 떨어진 남성은 열차에 스치듯이 간발의 차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재빠르게 남성을 끌어올린 안전요원에게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오늘 아침 공기질이 많이 안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기 흐름이 좋지 않아서 현재 국내외 미세먼지가 곳곳 쌓여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 중심으로 농도가 높은데요. 오늘 충북 지역은 일평균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전 중 공기가 다소 탁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보다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요. 충북 지역이 36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는 보통 범위에 있지만 나쁨에 가깝게 올라 있기 때문에 대기질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대체로 오후부터는 다시 보통 수준 회복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네, 현재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하늘 영상 보시면 네. 지금 구름은 거의 지나지 않으면서 하늘 자체는 맑은 편입니다. 하지만 내륙 곳곳 안개가 끼어 있어서 시야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가시거리 경기도 양주가 70m, 충남 서천이 110m 등으로 곳곳 100m 안팎까지 짧아져 있습니다. 안개는 서서히 걷히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낮에도 옅게 남아있겠습니다. 상습 안개 구역 지나는 분들은 운전하실 때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요즘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이번 주말까지 기온은 어떨까요? 네, 일단 오늘도 10도 안팎으로 일교차 굉장히 크고요. 아침 기온은 이제 내일부터 조금씩 떨어지겠습니다. 네. 특히 절기 입동인 모레 금요일 서울의 최저 기온 1도로 예상되고요. 또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도 점차 떨어지면서 한낮에도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입동에 맞춰서 기온이 영하는 아니고 영상 1도까지 떨어지는군요. 네, 굉장히 서울은 쌀쌀할 것 1도고요. 같습니다. 네, 내륙 네. 지역은 또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다 끝났죠? 네. 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다가요,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치료를 받고 대부분 숙소로 돌아간 상태라고 하는데 보건당국이 지금 경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요? 네,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 38분쯤에 전북 남원시 리조트에 투숙 중인 중학생 30여 명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대부분 수액을 맞고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안산시 중학교 학생들로 240명 정도가 전북으로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학생들은 어제 임실과 순창, 남원 지역 관광지를 들렀고 현지 음식을 먹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학생들을 상대로 증세가 발생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17세 이하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아프리카 앙골라를 제치고 10년 만에
국제축구연맹 U17 월드컵 8강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브라질에서 열린 앙골라와의 16강전에서 우리나라는 전반 33분에 터진 최민서의 결승골을 앞세워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987년과 2009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이자 10년 만에 8강에 오르면서 사상 첫 4강 진출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해서 여러 작업책들을 정부가 마련을 하고 있죠. 기업들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가 또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강소 기업을 뽑는 것입니다. 100곳을 뽑는 것인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신청을 받은 결과 1,064개 기업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빠른 기술 혁신과 성과를 내도록 최대 182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네, 끝으로 동력장치가 차량마다 배치된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가 국내에 처음으로 출고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는 동력장치가 열차 맨 앞과 뒤쪽에만 있는 동력 집중식과는 다르게 차량마다 동력장치가 분산 배치된 게 특징입니다. 서해선과 중부 내륙선 등에 투입될 이 차량은 가속과 감속 성능이 뛰어나서 곡선 선로가 많고 역간거리가 짧은 국내 환경에 효율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어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대호는 법정으로 향하던 도중 자신을 촬영하고 있던 방송사 카메라를 발견하고 웃으면서 손까지 흔들었습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도 어제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좀 이 상황 판단력상에 약간의 좀 특이성이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뭐 그 방송사 카메라를 들이대더라도 재판 중이니까 뭔가 반성하는 기미를 보여줘야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네. 생각조차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좀 정상 범주를 벗어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다른 피의자들, 다른 강력 범죄자들을 보면 뭐 재판이 진행이 될수록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고 네. 또 뭐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마음도 표하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재판이라는 게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재수처를 해야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 처음에는 수사기관에서는 뭐 굉장히 적대감을 보이더라도 재판 중에 공판정에서 저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네. 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정을 하지를 못했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네. 정신질환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좀 그 감정이 좀 필요했던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틀림없이 이제 정신질환, 조현병과 연관된 증상은 아니지만 성격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이렇게는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정신질환 전력은 없고 네. 사이코패스도 아닌 것 같다라는 네, 게 그동안의 분석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은 이제 워낙에 반사회적인 사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범죄력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껏해야 벌금형 받은 거 한 건밖에 없다 보니까 전혀 폭력적인 전과가 네.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는 평가 지침상 사실은 사이코패스 점수가 높게 나올 수는 없는 타입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거의 대부분 혼자 지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아하. 특이한 겁니다. 사람들이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는 경험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의 고등학교를 이제 겨우 졸업하고는 거의 혼자 지낸 전력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세계에서 몰두해서 그냥 혼자서 인터넷만 하면서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친사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괴이한 태도를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지금 언론의 재차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은둔형 외톨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통 소극적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것과는 조금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은둔형 외톨이라고 다 반사회적인 네. 것은 아닌데요. 이 사람은 상당히 반사회적인 태도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이긴 하나 그 사이에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 공간 상에서 어떤 액티비티를 보이느냐가 중요한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굉장히 이제 폭력을 조장하기도 하고 여성을 비하하기도 하고 또 괴이한 이제 자기만의 판타지의 소설을 쓰기도 네. 하고 이런 종류의 이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성격인 거는 틀림이 없는데 소위 사이코패스라고 불릴 정도로 반사회적인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는 틀림없는데 성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는 그 성격적인 문제 안에는 굉장히 비사회적인, 그러니까 지금 재판 중에서 보이는 것들이 그런 이제 징후들이죠. 뭐 굉장히 친사회적으로 반성하는 뜻을 보여야지만 그래야 양형이 유리하게 나올 텐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혼자 괴이한 사고에 몰두해서 지내다 보니까 뭐 유족들에게 윙크를 한다거나 네. 뭐 언론사를 보고 웃는다거나 뭐 그런 괴이한 이제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네, 지난달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을 때는 뭐 차라리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이 자수를 했으니까 감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뭐 나는 당당하다. 사실은 결국은 그와 같이 불행한 결말은 피해자가 초래한 거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 책임론을 계속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 사실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고 네. 그럼 엄벌을 당해야 마땅한 거고 그런데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좀 관대하게 처분을 해달라는 식의 이제 변호인,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자수한 것을 좀 고려를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언행이 불일치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행이 불일치하는 태도를 보이게 결국은 된 것은 아마도 사회적인 경험이 너무 없어서 네. 혼자서만 지내다 보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은 옳은데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느끼지는 아하. 못하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자수하면 감경될 것이다라고 양형인자에 이제 뭐 돼 있으니까 결국은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자수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얘기를 해달라. 아마 그런 사전에 조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호인 측에서도 지금 뭐 구형이 사형으로 되다 보니 이제 자수를 했다는 사실들을 들어서 현저히 좀 감경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호소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장대호는 자신에게는 책임이 소위 일도 없고 네. 모든 것들이 상대의 책임이었다. 이렇게 다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지금 양형인자라는데 일종의 게임의 룰이죠. 룰은 아하. 정해져 있으니까 네. 내가 챙길 거는 챙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앞서 뭐 다시 한번 정신 상태를 감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항소를 틀림없이 할 걸로 네. 보입니다.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무기징역이 나올 것은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변호인도 아마 무기징역보다는 좀 더 뭐 몇십 년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이제 확정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아마 예상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형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항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항소법원에서 감정 촉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능도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성격 장애 중에서 아마 분열성 뭐 이런 이제 사회적이지 네.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성격 장애 진단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행동이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고 괴이한 이제 행동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정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으로 감형이 확실하게 된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이런 이제 언행의 불일치를 보이는가는 사실 설명이 돼야 그래야 거기에 적합한 양형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촉탁은 항소심에서는 아마 뭐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장대호가 자수를 했고 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기미를 조금 보였더라면 무기징역형보다는 조금 낮은 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교수님의 생각이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동기는 우발적이었습니다. 네. 뭐 살해할 것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물색한 게 아니고요. 아하. 그야말로 손님 중에 말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살인의 양형으로 보면 그 정도면 사실은 무기징역이 나오는 딱 한 사람이 이제 사망하게 했고요. 무기징역이 나오지는 않는 것이 이제 관례이다 보니 아마 변호인 측에서도 그런 것들을 예상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왜 이렇게 재판부가 굉장히 이제 화가 난 이제 내용들이 나오죠. 네. 뭐 결국은 가석방이 없는 이제 무기징역. 우리나라엔 그런 건 없습니다. 법적인 구속력도 하나도 없는데 판결문에다가 그렇게까지 이제 선고를 한 이유는 이 사람의 그야말로 재판 과정 중에
괘씸하게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유가족들에게 아주 괴이한 태도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 광어의 산지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제주도에서는 광어 200톤을 버리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그런데 정작 시장에 가보면 횟값은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화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수산물 시장입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광어는 1kg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입니다. 뭐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오랜만에 와봤는데 예전보다 가격은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선회 가격은 계속 내림세입니다. 지난달엔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39개 외식 조사 대상 중에서 가격이 내린 건 생선회와 학교 급식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락폭이 2%라 가격 변화가 확 느껴지진 않습니다. 횟감 중에서도 양식 광어는 한지 가격이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기술 발달로 생산량이 는 데다가 일본 수출이 까다로워지면서 국내 공급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양식광어 60%를 생산하는 제주도에선 200톤을 사들여서 없애겠다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가격은 크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당연히 내려야 되는데 활어 같은 경우에는 비탄력적으로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차에 활어로 운반되다 보니까 비용들이 전부 다 유통비용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하면 한 15%에서 20% 정도는 떨어졌어요. 임대료라든지 임금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저희도 가격을 꾸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JTBC 성화선입니다. 네, 최근에 집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고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많이 올라서 이 부담도 참 큰 부분이 된다는 수요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부동산 얘기 많이 합니다. 오늘 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렇죠. 대상 지역도 발표가 되고 해서 근데 오늘 좀 법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내 집 마련하는 부담도 사실 얼마나 큽니까? 근데 지금 요즘에 중개 수수료까지 올라서 이게 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수수료율이 상한선이 이제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에 따라서 가는 그 연동이 돼 있는 그런 원래는 구조였죠. 네, 지방마다 다르고요. 서울 수도권 다 다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미만이면 0.6%가 상한이고요. 만약 9억 이상이 되면 0.9%가 최대 상한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0.9면 10억짜리 만약 부동산이라면 900 정도의 그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상한선이 0.9면 0.8, 0.7, 0.6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별 얘기 없이 그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0.9%인 최대 그 수수료를 매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월부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얘기를 복비를 할까 떨지 않아도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이거 복비 어떻게 할지 협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기할 수 예전에는 있다는 0.9가 상한이면 그 상한에서 별말 없이 하다가 나중에 거의 완료되고 잔금 치를 때쯤에 이제 수수료를 지급하잖아요. 그때 되면 과연 수수료가 얼마일까? 얼마로 될까? 이렇게 고민하게 마련인데 앞으로 내년 2월부터 이 공인중개사법이 바뀌었는데 시행되는 부분은 매매 계약 체결할 때 수수료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계약서에 수수료를 정한다는 겁니다. 수수료를 0.8%로 할지 0.7%로 할지 미리 정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뭐 범칙 같은 게 부과가 되고요. 그렇게 하면 미리부터 계약서에 얼마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의 서비스가 뭐 더 나아지면 중개수수료를 더 내지만 단순히 집값이 그냥 오르니까 거기에 연동해서 내가 많은 중개수수료를 더 내야 된다. 지금 특히나 요즘에 집값이 더 올랐으니까. 그래서 불만이 나왔던 건데 이렇게 달라지면 이런 불만이 좀 덜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고민이 돼요. 사실은 뭐 저도 집 거래를 하고 이러지만 일반적으로 얼마가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얼마를 내야 될지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서비스 잘 받고 있는지 이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는 와중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개 수수료도 사실은 중개인하고 뭐 매수인, 매도인하고 계약 부분이에요. 계약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미리 계약서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해서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참 이 중개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끊느냐 안 끊느냐 또 이거 가지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부가가치세를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현금 영수증을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뭐 매수인,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갑자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좀 더 나오니까 부가세는 당신이 좀 내야 된다. 부가세가 통상의 1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내라고 요청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를 내려고 현금 영수증을 이제 발행을 하면 나중에 소득이 신고가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 소득이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하면 그만큼 좀 싸게 해주거든요. 그 부분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바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도 역시 그렇죠. 이제 내년 2월부터 마련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구제가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신고센터를 통해서 구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현실성이 있는 조치인가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만든 건데 네. 이 센터를 만든 건데 아직까지는 어떤 역할을 할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센터라는 어떤 한 가지 기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중개를 이렇게 하면서 또 뭔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전문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부동산 계약하면서 이제 사진만 보고 네. 갔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또 많아서 여기와 관련된 그 처벌법은 지난 8월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네, 마찬가지 그 부분도 좀 8월에 설명해 주실까요? 만들어졌고 네. 내년 2월부터 좀 시행이 되는데 네. 허위 매물 같은 게 많아요. 원래 공개된 물건하고 다른 물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사진이 다를 수 있고 허위 매물을 공인중개사가 등록해놓고 이것을 소개하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과장 광고한다 하더라도 뭐 법적 책임은 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법 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이제 전세로 살던 분들이 이게 나갈 때 더 서러운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원래 안 이러는데 전세 살면서 이런 하자가 생긴 것 같다. 여기 좀 돈을 배상을 해야겠다. 하면은 사실 그 전세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이사를 나가야 되고 그러면은 그대로 또 배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원래 이랬는데요 할 네. 수도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마련이 되어 쉽지 있나요? 않죠. 네. 전세 보증금에서 차감을 해버립니다. 이게 하자가 됐던 손괴가 됐던 부분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미 명도 받을 때 처음부터 받을 때 하고 똑같은 쪽으로 인도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찍어둬야 돼요. 다 사진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찍어두는 게 맞는데 찍어두거나 아니면 그 공인중개물 그 목록에 다 표식을 해두면 나중에 이 부분은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다 네.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실제로 2년 뭐 또 이상 거주하면서 그 부분을 다 챙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에서 차감을 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대응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네. 부동산 계약하거나 또 이제 전세로 살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고요. 네. 관련된 법률이 어떻게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의 국민 영웅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대표팀과 다시 계약했습니다. 박 감독은 지금과 같이 베트남 성인 축구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됐고 두 대표팀의 소집 시기가 겹칠 경우엔 박 감독이 코칭 스태프를 구성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 현지 시간 7일 오전 10시 30분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 역대 감독 가운데 최고 대우를 받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오름이 정체되면서 국내외 미세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일평균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오전엔 그 밖에 중부 곳곳에도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가 큰 가운데 절기 입동인 모레 금요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 1도로 예상되고요. 일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구름 거의 지나지 않으면서 하늘 자체는 맑은 편입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겠고요. 낮에도 옅게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광주와 대구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북한은 최고 12도에서 17도로 우리나라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곳곳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에, 토요일 강원 영동, 일요일 중부지방, 월요일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당의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초선인 유민봉 의원은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한국당의 쇄신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재선인 김태흠 의원은 어제 영남권과 서울, 강남 3구 등을 지역구로 둔 3선 이상 의원들의 용퇴 또는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논란 등으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당의 쇄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두 자녀의 인턴 증명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는 구속되고 5번째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 신문 일정이 지연되면서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도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를 최종적으로 타결하기 위해서 이미 부과한 관세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제거 조치를 하면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대상 지역이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고 앞으로 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 동단위로 지정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